평화롭게 조깅을 하던 한 젊은 여성이 비극적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단순해 보일 수 있었던 이 비극적인 사건은 곧 아일랜드 전역의 거대한 반폭력 시위의 불씨를 지피게 됩니다.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자발적인 추모 행사를 열었고, 심지어 아일랜드의 총리와 부총리까지 직접 나서 국가적 우려를 표명하기에 이릅니다. 미지의 미스터리 수첩 지금 시작합니다. 2022년 1월 12일 오후 3시 30분경 털로모어 경찰서로 한 통의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신고자는 대운하 산책로인 피오나의 길에서 한 여성이 끔찍한 습격을 받았다고 알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2명의 경찰관이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지만 안타깝게도 쓰러진 여성은 이미 생명 반응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경찰관은 즉각 무전으로 지원을 요청했고 몇 분 뒤 법의학 전문가들과 추가 병력이 도착해 현장을 통제하고 감식을 시작했습니다. 발견 당시 피해자의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상의로는 GAA 위장 무늬 스포츠 재킷을, 하의로는 편안한 운동복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목에는 애슐링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목걸이를, 왼쪽 손목에는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었죠. 그녀의 주변에는 열쇠 꾸러미와 혈흔이 묻은 휴대전화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장 근처에는 펠컨스톰 산악자전거 한 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피해자의 목 부위에는 11곳에 달하는 치명적인 자상이 발견되었고 사인은 과다출혈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장 어디에도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남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더욱 비통한 사실은 범인이 피해자의 성대 부위를 찔렀기 때문에 그녀가 잔혹한 습격을 받는 동안 구조를 요청하는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법의학팀은 피해자의 손가락과 팔에서 다수의 방어흔을 찾아냈고 오른손 손톱 밑에서는 누군가의 피부 조직 찌꺼기를 발견했습니다. 이는 그녀가 목소리조차 낼 수 없는 극도의 공포 속에서도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범인과 치열하게 사투를 벌였음을 보여줍니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최초 신고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신고자는 인근 초등학교의 교사인 제나 스택과 그녀의 친구 이페 멀런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잔혹한 범인을 제외하고 피해자가 살아있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그들은 산책로 건너편에서 조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오후 3시 25분경 근처에서 한 여성의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소리가 난 쪽을 바라본 그들의 눈앞에 쓰러진 자전거 옆에서 한 남성과 여성이 바닥에 뒤엉켜 몸싸움을 벌이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성은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하며 자신의 다리로 남성을 걷어차고 있었죠. 심상치 않은 상황임을 직감한 두 사람은 범인을 막고 사람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 강 건너편을 향해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고함을 들은 남성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현장에서 도망쳤고 이후 여성이 미동도 없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확인한 이들이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한 것입니다. 목격자들은 도망친 남성이 뒷면에 독특한 재봉선이 있는 네이비블루 색상의 재킷을 입고 있었으며 나이는 대략 30에서 40대 정도였다고 묘사했지만 거리가 멀어 얼굴의 생김새까지는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피해자의 스마트워치 데이터는 목격자들의 진술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오후 3시 21분경 피해자의 심박수가 갑자기 급증했고 이 격렬한 수치는 약 10분간 이어지다가 안타깝게도 3시 31분경 그녀의 심장박동은 완전히 멈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4시경 경찰은 현장에 떨어져 있던 휴대전화를 통해 피해자의 어머니 캐슬린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비보를 듣고 다른 가족들과 함께 다급히 현장에 도착한 캐슬린은 떨리는 마음으로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끔찍하게 살해된 이 젊은 여성은 바로 23살의 애슐링 머피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비극이 일어난 이 산책로는 1996년에 실종된 여성 피오나 팬더의 이름을 딴 피오나의 길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즉시 광범위한 주목을 받았고 털러모어 경찰서 역시 이를 중대하게 다루었습니다. 초기 조사 결과 피해자 애슐링과 범인이 평소 알던 사이라는 증거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범인은 단독으로 무차별적인 범행을 저지른 남성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경찰은 즉각 언론을 통해 목격자를 찾고 피오나의 길에서 조금이라도 이상 행동을 보인 사람을 수소문했습니다. 경찰은 어머니 캐슬린과의 면담을 통해 애슐링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애슐링 머피는 1998년 톨로모어의 한 예술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레이먼드는 작곡가, 어머니 캐슬리는 바이올린 연주자였고 오빠 카알과 언니 애니가 있는 아주 화목하고 우애 깊은 5인 가족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적이 매우 우수했던 애슐링의 꿈은 선생님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운동도 무척 사랑해 퇴근 후에는 늘 달리기를 하며 체력을 단련했습니다. 또한 어머니의 음악적 재능을 물려받아 뛰어난 바이올린 연주자이기도 했죠. 털로모어 전통 음악 축제의 초청 음악가로 무대에 섰을 만큼 아일랜드의 우수한 바이올리니스트 중 한 명으로 당당히 이름을 올렸고 대학 시절에는 합창단과 관현악단에서도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19살 무렵 애슐링은 학교 파티에서 현재의 남자친구인 라이언을 만났습니다. 라이언은 그녀의 잊을 수 없는 미소에 거의 첫눈에 반했다고 합니다. 2020년 8월 애슐링은 마리 이머큘레이트 컬리지의 교사가 되며 마침내 오랜 꿈을 이루었고 5개월 뒤에는 오펄리주의 더로우 국립학교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녀는 이 직업을 몹시 사랑했고 학생들 역시 애슐링을 무척이나 따랐습니다. 직장이 안정되면서 라이언과의 결혼 이야기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새로운 삶을 맞이할 준비를 하던 바로 그때 애슐링의 삶은 이토록 갑작스럽게 멈춰버리고 만 것입니다. 어머니 캐슬리는 경찰에게 사건 당일의 행적을 진술했습니다. 오후 2시 30분경 평소보다 일찍 수업을 마친 애슐링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평소처럼 대운하 산책로 구간의 일부를 도는 코스로 달리기를 하겠다며 운동할 채비를 마쳤습니다. 이 대운하 산책로는 아일랜드 동부의 더블린과 서부의 셰넌강 수로를 잇는 총 길이 131km의 코스입니다. 털로모어를 지나는 구간은 푸른 잔디와 자갈길 그리고 무척 기분 좋은 풍경 덕분에 많은 운동인들이 즐겨 찾는 명소였습니다. 딸이 너무나 잘 알고 익숙하게 달리던 길이었기에 어머니는 조금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경찰은 애슐링의 남자친구 라이언을 찾아갔습니다. 라이언은 안타까운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2022년 1월 초 그는 심한 감기에 걸리는 바람에 며칠 동안 애슐링을 만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월 10일 상태가 호전된 후 한 번 만났고 두 사람은 열흘 뒤에 함께 여행을 가기로 약속했다고 합니다. 라이언은 그것이 애슐링과의 마지막 만남이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당시 애슐링을 꼭 안아주고 싶었지만 혹시라도 감기를 옮길까봐 차마 안아주지 못했다며 눈물로 자책했습니다. 사건 당일 밤 경찰은 수사 인력을 동원해 현장 주변을 샅샅이 수색했습니다. 결정적 증거인 흉기가 없었기에 얼음장처럼 차가운 운하 속까지 잠수해 들어갔지만 결국 아무런 수확이 없었죠. 애슐링이 뛰어서 운동을 나갔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현장에 있던 자전거가 범인이 타고 온 것이 확실하다고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자전거에는 어떤 단서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해당 팔콘스톰 산악자전거 판매점들을 모두 조사했지만 이 모델은 지역에서만 300대 넘게 팔린 탓에 소유자를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수사가 난항을 겪던 이때 범죄연구실에서 결정적인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법의학 전문가가 현장의 열쇠와 애슐링의 손톱 밑에서 채취한 혈흔 샘플을 분석한 결과 이 피가 애슐링의 것이 아님이 확인된 것입니다. 경찰은 범인이 사투를 벌이는 과정에서 몸에 분명 핥힌 상처가 났을 것이며 마침내 진범의 생물학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확신했습니다. 애슐링이 세상을 떠난 그날 밤 수많은 시민이 사건 현장으로 찾아와 자발적인 추모 행사를 열었습니다. 다음날 경찰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현장 인근 도로에 있던 한 40대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지 인근 상점에 우유를 사러 갔을 뿐이라고 결백을 주장했고 실제로 상점 주인이 이를 증명해 주었습니다. 경찰 역시 그가 범행과 연관되었다는 다른 증거를 찾을 수 없어 다음날 그를 석방했습니다. 이 억울한 남성은 이후 아일랜드 인디펜던트지와의 인터뷰에서 강도 높은 신문을 받은 경험과 석방 후에도 이어진 무수한 온라인 협박으로 인해 겪은 깊은 고통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대중이 이 사건에 유독 깊은 분노와 관심을 보인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오랫동안 아일랜드의 실종된 삼각지대라는 이름으로 불려왔기 때문입니다. 1994년부터 이곳에서만 무려 10명의 여성이 실종되고 3명이 살해되었습니다. 아일랜드 경찰은 1998년 미제 사건을 위한 전담 수사반을 꾸리고 결정적 제보자에게 1만 유로의 현상금까지 걸었지만
지금까지도 실질적인 단서를 찾지 못해 대중은 경찰의 무능함에 깊이 실망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달리기, 산책, 반려견과 걷는 사람들로 붐비는 대낮의 산책로에서 일어났습니다. 결코 인적이 드문 곳도 아니었죠. 지역사회는 공포에 휩싸였고 이 비극적인 사건은 국경을 넘어 소셜미디어로 광범위하게 퍼지며 수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을 통해 분노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사건 발생 단 36시간 만에 전국 각지에서 애슐링이 기리는 철야 추모제가 무려 100건이나 열렸습니다. 각계 유력 인사들도 동참해 여성을 향한 폭력을 당장 멈추라고 소리 높여 호소했습니다. 애슐링이 재직하던 더로우 국립학교 앞에도 수많은 이들이 모였습니다. 제자들은 애슐링 선생님의 사진을 들고 그녀를 위해 기도했고 추모 인파는 100명에서 400명, 이내 1000명 이상으로 끝없이 늘어났습니다. 학교 측은 공식 성명을 통해 애슐링은 대단히 프로페셔널하고 엄청난 재능을 가진 훌륭한 젊은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녀의 불행한 죽음에 깊은 슬픔을 느끼며 유가족에게 마음을 다해 애도를 표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제임스 호건 교장은 애슐링은 만나는 모든 사람의 얼굴에 미소를 띠게 하는 밝은 빛이었으며 수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다고 회고하며 슬퍼했습니다. 사태가 커지자 정치권도 나섰습니다. 아일랜드 부총리 미얼 마틴은 인터뷰에서 청춘의 한가운데 있던 젊은 여성 애슐링 머피가 야만적인 폭력에 희생당해 국가 전체가 충격에 빠졌다. 우리 사회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흉악한 범인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여성의 안전 보장은 가장 시급한 과제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리오 버라드카 총리 역시 여성 폭력에 대한 단호한 무관용 원칙을 선언하며 애슐링 사건은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니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더블린, 고레이, 벨파스트 등지에서도 그녀를 기리는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에이먼 컬리 경찰서장은 사건 직후 10명이 넘는 대규모 수사관을 투입했고 아일랜드 형사국 소속 베테랑 요원들까지 조사에 합류했다고 밝히며 잠재적 목격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간곡히 촉구했습니다. 사건 발생 3일째인 1월 14일 드디어 결정적인 실마리가 포착됩니다. 경찰은 현장 근처 CCTV에서 사건 현장의 자전거와 매우 흡사한 자전거를 끄며 한 여성을 쫓아가는 수상한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이 이 남성을 맹추적하기 시작한 바로 그날 오후 털러모어에서 100km 넘게 떨어진 더블린의 세인트 제임스 병원에서 한 통의 제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상처를 입은 환자가 들어왔는데 상처의 모양이 누군가에게 심하게 핥힌 것처럼 보인다는 의사의 전화였죠. 가르다 호건 형사와 브라이언 제닝스 형사가 즉시 병원으로 출동했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사이 경찰은 그의 신원과 배경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남성의 이름은 요제프 푸스카, 나이는 31살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명의로 된 부동산 2채와 자동차 2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집 한 채는 더블린에 다른 한 채는 바로 털러모어에 있었습니다. 소름 돋게도 털러모어에 있는 집은 애슐링이 살해당한 피오나의 길에서 직선거리로 1km도 채 떨어지지 않은 아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가르다 형사가 신문을 시작하자 요제프는 자신이 사건 현장에 있었음을 순순히 인정하며 괴한의 습격을 막으려다 다친 것이라고 변명했습니다. 범인이 무기를 들고 있어 자신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죠. 형사가 애슐링의 사진을 보여주며 본 적이 있냐고 묻자 그는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대답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상처 입은 애슐링을 못 봤다 치더라도 연일 쏟아지는 뉴스에서 사진조차 본 적이 없다는 건 납득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요제프는 영어를 할 줄 몰라 뉴스를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이에 가르다 형사가 사진을 알아보는데 영어가 무슨 상관이냐고 날카롭게 추궁하자 결국 요제프는 진술을 완전히 번복했습니다. 사건 당일 태어나 처음 보는 예쁜 여성이 있어 말을 걸었는데 철저히 무시당하자 화가 나서 상해를 입혔다고 자백한 것입니다. 하지만 살인만큼은 끝까지 자기가 한 짓이 아니라며 부인했죠. 경찰은 즉시 요제프의 생물학적 샘플을 채취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털러모어 자택 수색 과정에서 물건 일부를 압수했지만 정작 사건 당일 그가 입었던 옷까지는 집안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후 요제프의 아내는 경찰에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사건 발생 다음 날 남편이 아무런 이유도 알려주지 않은 채 자신에게 옷을 모두 불태워버리라고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월 18일 범죄연구실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도착합니다. 애슐링의 손톱 밑에서 채취한 DNA가 요제프 푸스카의 DNA와 완벽히 일치한다는 과학적 분석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날 늦은 오후 요제프 푸스카는 살인 혐의로 전격 체포되었고 이 소식은 아일랜드 주요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이 잔혹한 살인마 요제프 푸스카는 1991년 슬로바키아에서 태어났고 2015년에 아내 그리고 두 아이와 함께 아일랜드로 이주해 살아가던 인물이었습니다. 체포 당일 밤 털로모어 법원에서 열린 특별 청문회에 그가 모습을 드러내자 법원 밖은 그를 향한 수백 명의 사람들의 분노와 맹렬한 욕설로 가득 찼습니다. 그 아수라장 속에는 애슐링의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액자에 담긴 사랑하는 딸의 사진을 품에 안은 채 말없이 요제프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요제프에 대한 경찰의 조사는 무려 8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가 조사 과정에서 끊임없이 진술을 이리저리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수사관들에게 자신이 사실 정신병을 앓고 있으며 최근 관련 약을 먹은 기록도 있다면서 애슐링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인정한 초기 사실조차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뺌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전문 정신과 의사들은 요제프의 정신 상태가 지극히 정상이며 그가 복용한 약도 흔한 수면 유도제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원래 2023년 6월 6일로 예정되어 있던 본 재판은 여러 차례 연기 끝에 10월 2일에서야 열리게 되었습니다. 영어를 할 줄 모르는 요제프는 슬로바키아 통역사를 대동한 채 피고인석에 섰습니다. 당시 그는 헝클어진 머리에 회색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도 살인을 재차 전면 부인하며 알 수 없는 또 다른 남성이 애슐링을 공격했고 자신은 그녀를 도우려다 오히려 그 남자에게 공격을 당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또한 자신은 2022년 이래로 사건이 난 털로모어가 아니라 멀라에 거주해왔다며 알리바이를 댔습니다. 사건 당일 오전 11시 30분쯤 지도를 확인한 뒤 자전거를 끌고 집을 나섰고 찰스빌 로드를 지나는 경로로 시위의 건물과 기차역을 거쳐왔으니 그곳의 CCTV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시계나 휴대폰이 없어서 털로모어에 정확히 언제 도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략 낮 12시 15분쯤일 것이라고 했죠. 검찰은 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한들 정작 가장 중요한 범행 시각에 그가 어디 있었는지를 증명하지는 못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검찰 측 핵심 증인으로 마리 켈리가 증인석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바로 경찰이 CCTV에서 미행당하는 것을 포착했던 바로 그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사건 당일 산책로 근처에서 반려견을 산책시키던 중 요제프가 뒤에서 자신을 쫓아오는 것을 느꼈다고 증언했습니다. 요제프는 그저 우연히 뒤에서 걸었을 뿐 어떤 악의도 없었다고 반박했죠. 다음으로 증인석에 나선 가르다 형사는 요제프가 체포된 후 병원에서 처음에는 상해를 인정했다가 나중에는 아예 만난 적도 없다며 부인한 뻔뻔한 번복 과정, 그리고 이마와 손에 선명하게 난 활킨 상처에 대해 끝내 제대로 해명하지 못한 사실을 배심원단에게 상세히 증언했습니다. 검사 앤 롤런드는 법의학 전문가가 제출한 완벽한 DNA 일치 소견을 증거로 제시하며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요제프의 증언은 시시각각 변하고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현존하는 증거로 볼 때 그는 애슐링의 생명을 구하려 한 의인이 아니라 스스로 그녀의 생명을 앗아간 살인마입니다. 요제프가 바로 진범입니다. 더불어 사건 당시 요제프가 자전거를 타고 현장 주변을 수상하게 배회하는 CCTV 영상과 여러 목격자들을 추가 증인으로 내세웠습니다. 반면 변호사 마이클 보머는 현재 검찰의 증거가 그렇게 명확하거나 직접적이지 않다며 배심원단에게 신중한 판결을 호소했고 알려진 증거들만 객관적으로 분석하면 요제프의 유죄를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방어했습니다. 하지만 앵 검사는 요제프가 여러 번 거짓말을 한 사기꾼이며 그가 말한 제3의 습격자는 사건 당일 그 누구도 본 적 없는 완벽한 날조라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2023년 11월 17일 3주간의 숨막히는 법정 공방 끝에 남성 9명, 여성 3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드디어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단 하나의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요제프 푸스카의 1급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재판장 역시 최종 진술에서 요제프는 자신이 이전에 무슨 말을 했는지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만큼 끊임없이 거짓말을 해왔다. 범행 장면이 찍힌 직접적인 증거는 부족할지 몰라도 수많은 정황 증거들이 요제프가 진범임을 명백히 가리킨다고 판시하며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요제프의 유죄가 확정된 후 아일랜드 법무부 장관 헬렌 맥엔티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깊은 조의를 표했습니다. 오늘 저의 온 마음은 애슐링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향해 있습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그들이 매일 감당해야 하는 그 깊은 슬픔과 상실감을 전부 헤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비극적인 살인사건은 우리 모두를 엄청난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애슐링을 비롯해 살해당한 수많은 여성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받는 여성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을 완전히 끝장내야 합니다. 비록 애슐링은 떠났지만 사람들을 사랑했던 그녀의 따뜻한 정신은 가족들 곁을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겁니다. 부디 평온히 잠들기를 바랍니다. 사건 발생 이듬해인 2023년 12월 10일 무기수 요제프는 수용 인원을 초과해 수감자들로 득실거리는 미들랜즈 교도소로 최종 이송되었습니다. 중범죄자들만이 갇혀 있어 교도소 내에서도 가장 억압적이고 숨막히는 곳으로 불리는 C1 감방에 들어간 그는 이미 다른 2명의 죄수가 거치게 차지해버린 비좁은 침대를 마주하며 평생을 그 지옥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웠던 애슐링은 그녀의 고향 마운트 볼루스 하부 공동묘지 한편에 고이 안장되었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의 법적 판결은 끝이 났지만 그 깊은 슬픔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댓글, 좋아요는 늘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